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이 보유한 코인이 60억 원어치가 아니라 90억 원어치에 달할 수 있다라는 정황과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도대체 이 어려움을 호소하던 김남국 의원이 무슨 돈으로 그 많은, 유명하지도 않은 그 많은 코인에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더욱더 증폭되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조금 해명을 내놓고 있지만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액수가 맞지 않다라는 지적이 당 내에서조차 강하게 일자 김남국 의원이 뒤늦게 한 10억 원치 정도 수익이 났다라는 해명도 내놨습니다. 현금화한 건 없었다고 했지만 수억 상당을 또 현금화한 걸로 입장이 뒤바뀌었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오락가락하는 해명 잠시 후에 다뤄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해명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현금화 한도는 400만 원 정도라고 했는데 10억 가까운 돈을 인출해서 그중 상당수를 전세금으로 썼다라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말을 바꾼 겁니다. 수익도 10억 가까이 났다라는 추가 해명도 내놨습니다. 계속 해명이 조금씩 바뀌는 이유는 뭘지 오늘 돌직구쇼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NFT. 오늘 저희 동아일보가 단독 취재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 코인과 관련해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보인다는 동아일보 지적인데요. NFT와 관련이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보유하고 있는 위믹스 코인 NFT를 기반으로 한 이재명 펀드 발표 뒤에 반등했다. 당시 그걸 발표한 당사자가 바로 김남국 의원입니다. 이재명 펀드를 지난해 대선 당시에 발표했는데 김남국 의원이 거액 보유하고 있었던 그 위믹스 코인에게는 너무나 호재였던 겁니다. 실제로 위믹스 코인의 값이 이 발표 이후에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하다. 동아일보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에서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 NFT 콘텐츠 협회 이사장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127만. 한겨레신문 6면에서 지적하고 있는 이 코인 의혹. 이 60억 어치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혹입니다. 함께 보시죠. 김남국 코인 80만 개에서 사실은 127만 개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제기됐습니다. 그렇다면 수익이 60억 원어치가 아니라 이 코인이 90억 원어치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김남국 의원이 뒤늦게 10억 수익을 봤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10억 증가해서 코인은 무슨 돈으로 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10억 수익 봤다라고 뒤늦게 해명하고 있는 건데 어쩐지 석연치 않다라는 지적을 한겨레신문은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맞지 않는다, 액수가 맞지 않는다라는 비판 저희 돌직구쇼에서 어제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에 대한 해명으로 10억 수익을 현금화했다라고 해명한 건데 현금화는 400만 원만 했다라는 당초 입장과도 맞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1년, 한국일보 사면기사입니다. 민생 정책 외교 관심사 이동, 윤 대통령의 취임 1년, 자유를 강조했고 협치가 아쉬웠다. 한국일보의 평가였습니다. 잠시 후에 지지율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를 공개하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비극, 조선일보 신면 기사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미국의 쇼핑몰 총기 난사로 희생된 한인 가족, 맏아들만 생존했습니다. 저 가족 사진에서 맏아들만 생존을 했습니다. 생일 맞은 6살 맏아들, 옷 바꾸러 갔다가 이런 비극을 당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수요일 아침입니다.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전 들고 나온 정법전 정혁진 변호사, 국민의힘의 원내수석을 맡고 있는 이양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돌직구쇼 좌장이자 한국 NFT 콘텐츠 협회 이사장 김영주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젊은 피 전윤기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남국 의원의 해명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오늘 많습니다. 그리고 동아일보는 이해 충돌과 관련해서 오늘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소식 김진의 돌직구쇼에서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주제부터 만나보시죠. 말 바꾸고 뒤늦은 사과도 내놓았지만 논란은 더욱 커집니다. 김남국 의원이 60억 원어치 코인을 보유한 게 아니라 90억 원어치 코인을 보유한 것 아니냐라는 구체적인 정황과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또 다른 지갑에서 해당 코인이 28억어치가 있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건데요. 이렇게 되면 60억에 28억을 더하면 얼마입니까? 함께 보시죠. 지난해 1월 수사 중인 업비트 지갑과 별개의 클립 전자 지갑을 개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의혹이 제기됐고, 정황이 같은 달 해당 위믹스 코인이 42만 개가 대량으로 유입됐다라는 흔적이 제기됐습니다. 이건 28억어치입니다. 지금 수사되고 있는 60억어치와 별개입니다. 이렇게 되면 90억 원어치 가량 되는 코인을 김남국 의원이 보유했던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되고요. 위믹스 코인이 최대 127만 개를 보유했던 것 아니냐라는 가능성과 정황이 제기됐습니다. 검소하고 형편이 좋지 않아서 하루 한 끼 컵라면을 먹고 38,000원짜리 운동화만 계속 신어서 운동화에 구멍이 난다던, 청렴하다던 김남국 의원의 호소와는 사뭇 다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60억이 아니라 90억 원에 가까운 코인을 보유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리고 또 이게 다 위믹스 코인이에요. 80만 개가 아니라 120만 개가 넘는 위믹스 코인을 김남국 의원은 무슨 돈으로 이 코인을 보유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확신과 배짱으로 이 코인만 120만 개가 넘게 보유할 수 있었다는 건지가 가장 큰 의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김남국 의원이 정치 생명과 전 재산을 걸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나와 있는 입장문 오늘 다시 한번 딱 봤는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진짜 우리나라 국민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을 개와 돼지로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요? 아니, 앞뒤가 안 맞고 말이 안 되니까. 그런데 제가 뭐 개띠는 아니니까 그럼 저는 그 다른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더 기분이 나쁜데, 왜 그러냐면은 그 김남국 의원이 뭐라고 입장문을 갖다가 밝혔냐면은 가상화폐 투자는 주식 매매 대금으로부터 비롯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초기 투자금은 LG 디스플레이를 2021년 1월 13일 날 매각한 그 대금 9억 8,500만 원으로부터 시작했다라는 네. 거예요. 그다음에 그 거래소는 어디였느냐? 업비트란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위믹스가 언제 상장이 됐냐면 2020년 10월 달에 상장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때 상장된 거래소는 업비트가 아니고 빗썸이었어요. 업비트의 위믹스가 상장이 된 것은 2022년 1월 11일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2021년 1월 달에는 업비트의 상장 자체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업비트에서는 위믹스를 갖다가 거래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인데, 더 자세하게 찾아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 2022년 작년 1월 달에 빗썸에서 업비트로 그 김남국 계좌로 코인이 85만 5천 개가 들어와요. 그다음에 이게 7,900원 그 당시 그 단가였으니까 이게 60억이 넘는 돈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김남국 의원이 밝혀야 되는 그 자료는 업비트 자료를 밝혀야 되는 게 아니에요. 뭘 밝혀야 되느냐? 빗썸을 갖다가 밝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추가적으로 드러난 게 뭐냐면은 2022년 1월 20일 날 김남국 의원이 클립에 가입을 했는데 그 다음 날 빗썸에서 또 클립으로 그 위닉스가 41만 7천 개가 또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두 개 합치면 거의 100억 가까운 돈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니까, 결국은
그 다른 건 모르겠고 뭐 비트코인인지 뭐 이더리움인지 그거는 모르겠고 제 생각에 90억 가까이. 위믹스 관련한 그 계좌는 이제. 최초 계좌는 어디냐? 제가 봤을 때 빗썸이거든요. 빗썸의 농협 계좌를 까야지 그래야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납득을 하든지 문제가 있든지 할 건데 그 부분을 계속 감추니까 지금 문제가 더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믹스 코인을 몇 개 보유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김남국 의원이 밝혀라. 김 의원은 해당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자, 정혁진 변호사님, 뭐 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돈을 많이 번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닐 것이고, 도대체 특정 코인이잖아요. 위믹스 코인, 굉장히 흔치 않은 코인, 이거 유명하지도 않은 코인인데 이 코인이 소위 대박이 날 것을 어떻게 예측했길래 김남국 의원이 한 코인을 80몇만 개든 120몇만 개든 60억이든 지금 의혹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90억 원치든 이 거액인데 이렇게 투자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불가능하다라고. 무슨 생각해요. 돈으로? 이거는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컨대 삼성전자 주식에도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은 뭐 끼케야 이재용 회장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뭐 어떤 사람도 그거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변동성이 큰 이런 위믹스 같은 데다가 거의 전 재산을 투자를 한다. 왜냐하면 김남국 의원이 당시에 밝혔던 그 재산이 11억 원이 조금 넘었는데 10억 가까운 돈을 위믹스에다가 몰빵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거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그 말이 되지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전 재산에 가까운 금액을 그렇죠. 이 코인에 네. 올인한다라는 것은 흔치 않다. 흔치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위믹스가 결국은 상장 폐지가 됐다가 다시 살아나긴 했지만 상장 폐지가 됐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은 그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7천만 개의 코인이 거래가 됐다라고 하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이거는 투명하지 않다. 그러면 그 7천만 개의 그 코인이 어디로 쓰였느냐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이야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은 더 이상 뭐 이렇게 동문서답하지 말고 뭐 남문국답하지 말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래야지 이제 국민들이 더 이상 이렇게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만 이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김남국 의원이 온전히 자기 돈으로 과연 이 위믹스 코인을 투자했던 것이 맞느냐, 누군가로부터 상당수의 위믹스 코인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또 다른 결로 이 위믹스 코인의 전 재산보다 많은 금액을 어쩌면 김남국 의원이 베팅할 수 있었던 데에는 무언가 은밀한 정보가 있었던 건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용주 의원님께서는 네. 이 대목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작년, 재작년에 소위 NFT 바람이 확 불었습니다. 초창기 비트코인 바람이 한 불렀고 그때 너도 나도 상당히 많은 투자를 했었죠. 그러나 김남국 의원처럼 그렇게 한 코인에 집중해서 그렇게 많은 액수를 투자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잘 알려지지 않은 코인인데. 예. 그래서 그때는 뭐 엑스 인피니티브나 여러 가지 어떤 소위 메타버스 관련, NFT 관련 굉장히 다양한 어떤 코인들에게 분산해서 네. 투자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중에 10개 하면 한 8개는 값이 내리고 한두 개가 올라가가지고 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과연 하나의 위믹스 코인을 저렇게 많이 투자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김남국 의원이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르게 만약 일반적인 공직자라면 소위 K뱅크나 또 혹은 빗썸이 하는 농협이나 그 중에 하나만 거래해요. 일반적으로. 저는 빗썸의 계좌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협 계좌를 갖고 있는데 지금 김남국 의원의 경우는 사실은 위메이드가 빗썸에 있으니까 사실은 업비트에 개설했다가 업비트가 안 되니까 실제로 빗썸에 있는 쪽으로 옮겨갔다가 다시 크립으로. 크립은 사실은 여러분 핸드폰에 다 갖고 있는 지갑이거든요. 크레이튼이라고 하는 카카오톡을 하는 사람들은 다 갖고 있는 지갑입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했다는 것은 상당히 공직자로서의 태도에서 벗어난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본인이 명쾌하지 않을 뿐더러 실제로 이제 FIU가 분석한 건 크립에서 이상한 것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했다는 것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코인 자금 흐름에 상당히 좀 이상한 점을 FIU가 발견한 것이다.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지금 트래블 룰 소위 말하는 자금 세탁 방지법 상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사태가 왔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방금 뭐 정진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위믹스 코인에 저렇게 많은 그 돈을 집어넣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못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재계에서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라도 위믹스 코인에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 그럼 정치권의 시각도 궁금한데 이영수 의원님, 네. 언론에서 며칠째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그래서 김남국 의원은 위믹스 코인을 얼마를 보유하고 있던 건데 무슨 돈으로 언제 위믹스 코인을 어떻게 산 건데 누구한테 받은 것은 아닌 건지에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은 간단한 부분이에요. 김남국 의원이 이 부분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원내대책 회의에서 김남국 의원에게 공개 질의를 했습니다. 이 위믹스 코인을 어떻게 해서 사게 됐는지 그 거래 내역을 국회의원 된 다음부터 지금까지 쭉 공개만 하면 됩니다. 언제 무슨 돈으로 얼마를 샀는지. 예,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이거는 뭐 지금 뭐 굉장히 사실 코인을 우리 일반 국민이 잘 모르잖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 이거 뭐 정무위라든지 뭐 관계기관 뭐 분들이나 잘 알지 잘 모르는데 어쨌든 이 코인이라는 것은 거래소에서 움직인 것들은 전부 다 투명하게 공개가 될 수 있고 자료가 보관돼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내가 거래소에서 거래한 것들에 대해서 돈을 얼마를 주고 얼마를 샀고 얼마를 받고 어떻게 팔았다. 그거를 쫙 공개만 하면은 그냥 그 원본을요. 예. 공개만 하면 아주 그냥 투명하게 풀릴 일인데 공개를 안 해요. 이게 은행 계좌 같은 거랑 똑같은 은행 통장 계좌 랑 똑같은 거니까 그거 공개만 하면 되는데 안 하고 있죠. 분명히 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게 2016년부터 김남국 의원이 이거를 했다는데 그러면 국회의원 되기 전에 한 뭐 100억 벌었었나 보다. 그런데 그거를 코인으로 갖고 있으니까 재산 등록 신고를 갖다가 8억 원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하고 있다가 위믹스 코인을 갖다가 하나는 60억, 하나는 28억 이렇게 샀나 보다. 이건 이제 자금을 갖다가 국회의원이 재산을 숨긴 그런 게 되는 거, 은닉한 게 된 거죠. 그거 잘못된 거고. 그게 아니라면 그런 돈이 없었더라면 그리고 본인이 아파트 10억짜리 하나 팔아가지고 전 재산을 투입해서 가상화폐 샀다 그러는데 10억을 가지고서 68억이나 되는 코인을 살 수가 없잖아요. 예. 그거는 말이 안 되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돈 주고 산 게 아니고 68억을 이 위믹스로부터 뇌물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만약에 남의 돈을 꿔서 이걸 샀다면 위믹스가 엄청나게 뜰 거라고 하는 내부 정보가 있지 않은 다음에야 자기 돈 그것도 자기 전 재산이라면 또 마찬가지지만 남의 돈까지 끌어다 쓸 수 있었겠느냐. 그러니까 그 세 가지 다 어느 거 하나 경중은 있겠으나 다 부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남국 의원께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꾸 앞뒤가 안 맞는 말 이야기하다가 지금 계속 얘기한 게 거짓말로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김남국 의원의 말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저희는 김남국 의원의 거래소 계좌 국회의원 된 다음부터 지금까지의 현황만 딱 보고 싶습니다. 예. 김남국 의원은 기존에는 10억 정도를 투자해서 지금은 그게 9억이 됐다라는 식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난 게 별로 없는 것인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액수가 맞지 않는다. 액수가 맞지 않는다. 늘어난 예금 10억 가까이는 어떻게 설명이 되느냐라는 비판과 지적이 잇따르자 10억 정도 수익이 났다라고 뒤늦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논란입니다. 코인 투자 원금 9억 8천여만 원을 회수해서 통장에 넣었다. 8억은 전세금으로 나머지는 예금으로 보관했다. 그제 당 지도부에 만나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만 김남국 의원이 해명한 입장문에서는 이 원금 회수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액수가 맞지 않는다. 늘어난 예금 10억 가까이는 무슨 돈이냐라는 비판이 뒤따르자 김남국 의원이 뒤늦게 지도부에게 그건 투자 원금을 회수한 것이다 라고 해명을 한 셈이 됩니다. 그렇다면 최소 아주 단기간에 10억 정도의 수익을 냈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현금화를 두고도 해명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애시당초 위믹스 코인은 현금화 안 했다라고 김남국 의원은 해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당 지도부에 소명한 이 내용, 지난해 2월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8억 원을 이체했다. 그런데 또 그제 입장문에서는 인출한 현금은 44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해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께 질문 드리기 전에 민주당의 금융 전문가인 이용우 의원도 이 현금화와 관련돼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입니다. 주식을 팔았다면 주식이 감소하고 예금이 늘었을 거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코인 투자를 했다면 예금이 감소해야 됩니다. 근데 감소할 때 얼마짜리를 언제 샀는지 그거에 대한 것이 빠져 있는 거거든요. 본인이 현금을 찾은 거는 440만 원밖에 없었다. 네. 이 말 자체는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금보험공사에서 근무하셨잖아요. 제가 금융 쪽 뭐 지금도 금융위원회나 뭐 그 법률자문 계속 하고 있는데 김남국 의원은 현금하고 현금화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예컨대 제가 5억짜리 집을 팔아가지고 은행에다가 빚을 갚았다고 해요. 그럼 그 5억을 갖다가 빚을 갚을 때 5만 원짜리를 갖다가 만 장 뽑아야 되거든요. 만 장 뽑아가지고 은행에 갖다 줘야 그게 현금화입니까? 은행에 제 계좌에 들어온 돈을 은행에다가 그냥 이체시키면 그게 현금화잖아요. 그게 현금화죠. 그러니까 집을 현금화해가지고 빚을 갚았다는 게 되는데 김남국 의원 이야기는 정치 생명까지 걸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면서 자기는 440만 원밖에 현금화를 안 했대요. 왜냐하면 440만 원만 뽑았으니까 5만 원짜리로 한 100장 정도 100장 안 되는 걸 뽑았으니까. 그런데 전세금 8억은 내가 그 계좌 이체했으니까 이게 현금화가 아니다. 이게 도대체 변호사 출신 현직 국회의원이 하는 말씀이라고는 제가 도저히 납득이 되지가 않고요. 근데 현금과 현금화를 헷갈릴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글쎄요. 제가 봤을 때 요즘 초등학생들도 그 정도는 다 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해명이 바뀌었다. 말을 바꿨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말을 바꾼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거짓말한 거죠. 정혁진 변호사님 견해입니다. 그 8억을 갖다가 현금화를 갖다가 했는데 10억 가까이 현금화를 했는데 그 현금화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싫으니까 실물로 내가 현금 440만 원만 뽑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금방 드러날 일을 못하러 하는가. 그다음에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사람이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고 술을 마시면 취한다고요. 주식을 사면 현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코인을 샀는데 현금이 줄지를 않았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말 돌리지 말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진짜로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자꾸 이렇게 감싸고 숨길수록 일은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지금 당내에서도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용기 의원님, 네. 현금화 관련돼서도 정혁진 변호사님 거짓말한 거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 결과적으로 김남국 의원의 당초 해명이 본인이 뒤늦게 당 지도부의 한 해명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아요. 현금 인출은 440만 원이다. 현금화 안 했다라고 했는데 9억 수익이 났고 8억 전세금 마련을 위해서 현금화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앞뒤가 맞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 김남국 의원은 일부러 실도 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사실 많은 민주당 인사들이나 외부 인사들 그리고 평론가들도 다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현금화 440만 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논픽션 소설을 해명하기 위해서 나왔던 얘기인데 이재명 대표의 대선을 돕기 위해서 김남국 의원이 이렇게 가상화폐로 돈을 벌어가지고 대선 자금을 댔다라는 이런 소설이 나왔었거든요. 그걸 해명하는 과정 중에서 아니 1월부터 3월까지 내가 현금으로 인출한 돈은 440만 원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이게 마치 현금화한 것이 440만 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다른 얘기를 가지고 앞뒤 안 맞다고 얘기하니까 당연히 안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여기에서 그 현금화했다는 내용은 본인이 가상화폐를 투자해서 원금은 회수했다. 이 원금을 회수한 이전에 그러면 이 돈을 어디서 만들어서 위믹스에 어떻게 투자를 했느냐 이 부분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명확한 해명과 그 설명이 한 가지 이야기로 통일이 됐으면은 당연히 앞뒤가 맞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안들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일단 앞뒤가 안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김남국 의원의 해명이 또 나왔습니다. 입장문을 밝혀서 예. 내부 전문가들을 동원한 당내에 가장 강력한 조사기구를 설치해서 본인을 조사해라. 나는 모든 것을 해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 아쉬운 부분은 처음부터 이렇게 뭐 440만 원, 뭐 다른 또 9억의 현금화, 그다음에 예금으로 전환한 거
재산으로 잡히게끔 만들었던 거 이런 것들이 사실 매일 다른 이야기들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섞여가지고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처음부터 이렇게 모든 외부 전문가들을 동원한 가장 강력한 진상조사단을 꾸려가지고 본인이 해명을 하겠다라고 했으면 오히려 이런 문제들을 더 키우지 않았을 거라는 아쉬움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비판을 충분히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예. 생각을 하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뭐 수사도 지금 받고 있으니까 당내 조사기구에 성실하게 소명을 해서 정말로 문제 없이 저는 처리되기를 바랄 뿐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440만 원 관련된 입장문 말고도 지난 7일에 위믹스 코인은 현금화 안 했다라고 김남국 의원 본인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 해명만 두고 봐도 맞지가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 해명은 사실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처음부터 정확한 타임테이블을 통해 가지고 언제 어떻게 그리고 원금을 어떤 방식으로 가지고 왔다라고 명확하게 해명을 했어야 지금 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안 나올 거예요. 당연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예금은 9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가상화폐에 들어가면은 이 9억은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예.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해명이 앞뒤가 맞지 않았다는 것에는 저는 당연히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어떤 방식, 그러니까 정확한 스케줄을 본인이 명시를 했었어야 됐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이 처음부터 이루어졌다면 이런 비판을 안 받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남아있다는 것이죠. 예, 김남국 의원이 위믹스 코인 몇 개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있는데 그 배경에 의문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방금 보셨듯이 이 위믹스 코인을 60억 원어치가 아니라 90억 원어치 가까이 보유한 건 아니냐라는 정황까지 제기되면서 김남국 의원이 해명해야 할 부분들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져서 애초에 주식을 판 돈으로 코인에 투자했다라고 했지만 예금이 그만큼 10억 원 가까이 늘어나면서 이 예금은 도대체 어디서 난 돈이냐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김남국 의원이 현금화하지 않았다라는 당초 해명을 말을 바꿔서 현금화를 해서 수익을 냈다라고 뒤늦게 해명을 함에 따라서 의혹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당내에서조차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오늘 여기에 저희 동아일보가 공직자의 이해 충돌과 관련된 새로운 비판과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지난해 대선 때 이재명 펀드를 출시한다는 발표를 합니다. 세계 최초의 NFT 이재명 펀드다라고 김남국 의원이 발표했습니다. 이게 과연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왔을까요? 들어보시죠. 이재명 후보가 디지털 전환 성장 정책에 대한 진심과 의지를 국민과 공감하려는 방안으로 이렇게 이재명 펀드를 준비했습니다. 또 세계 최초로 대통령 선거에 NFT를 활용함으로 펀드 참여자들에게 컬렉션으로 보유할 만한 가치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언론 및 국민 여러분께 이재명 펀드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NFT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재명 펀드를 출시하겠다. 아시다시피 유력 대선 주자의 NFT 관련 이재명 펀드를 출시한다는 소식은 김남국 의원이 보유하고 있는 위믹스 코인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위믹스 코인을 상당수 보유한 채 저 발표를 한 겁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해 2월 위믹스 코인 보유 당시 NFT를 활용한 이재명 펀드를 기획하고 출시를 하죠. 위믹스는 대표적인 NFT 테마 코인입니다. 펀드 출시 발표 뒤 관련 코인이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상승했는지도 동아일보가 준비했습니다.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어요. 자, 위믹스 코인 이재명 펀드 출시 발표일 전후로 위믹스 코인은 이렇게 가격이 급상승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해충돌 논란이 더욱더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공직자의 권한을 이용해서 개인적 이익을 취득한 이해충돌 행위다라고 비판했고, 정치권의 관계자는 굳이 군속 코인 투자를 한 김남국 의원 내부 정보 이용 의혹이 있다. 이해충돌 여부 조사 필요하다라는 지적도 동아일보에 하고 있습니다. NFT 콘텐츠 협회 이사장인 김용주 의원님, 네. 이게 뭐 공교로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김남국 의원이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위믹스 코인이 NFT 테마 코인이라는 것을 몰랐던 걸까요? 아니면 이재명 펀드 출시와 본인의 코인 보유와는 아무런 도덕적인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김남국 의원이
확신을 한 것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뭐 이 논의를 하기 전에 지난 대선에 NFT를 통해서 후원을 한 것은 이재명 캠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네. 윤석열 캠프도 실제로 윤석열 NFT를 발행했다는 걸 먼저 전제로 했고 또 그 뒤에 윤석열 NFT 발행업자가 무슨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다 있어 왔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그것을 주도해 왔던 사람들이 이재명의 NFT화하는 것 자체에서 그것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위믹스 코인을 갖고 있었다. 이것은 토론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 당사 다만 이재명 자체가 말하자면 위믹스 코인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대위의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갖고 있었다는 것이 어느 정도 이게 문제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NFT화함으로써 NFT 시장이 달궈졌고 NFT 가격이 올라져 왔다. 코인 자체가. 결과적으로 예,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실제로 위믹스 코인, NFT의 위믹스 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익을 봤다라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저는 많다고 봅니다. 해외에서도 상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NFT나 암호화폐를 통해서 후원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것이 상당히 아직까지도 서로 간의 정치 쟁점이 되면서 길을 많이 나가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또 하나의 불통은 과연 이재명 당시 후보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혹은 역으로 보면 소위 위믹스가 오히려 이재명 캠프에 가서 이런 NFT화 하자고 제안했을 가능성은 없는가. 검찰은 그렇게 볼 겁니다. 혹은 역으로 위믹스를 갖고 있는 김남국 의원이 이런 것을 프로젝트화 하자. 이것은 사실 내부적인 어떤 자기의 가치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일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이해 충돌 소지는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조사해 볼 만한 어떤 가치는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양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거의 좀 확신을 하는데 그 위믹스 코인을 만든 그 위메이드 측에서 대표적인 그 NFT 관련 저 회사입니다. 위메이드는. 그러니까 게임에서 그 게임 아이템을 이렇게 NFT화 해가지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대표적인 NFT 관련 회사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맨날 NFT만 가지고 어떻게 돈 벌 거를 궁리를 하는데 대선이 벌어졌고 또 김남국 의원과는 특수한 관계였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렇게 뭐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위메이드 측에서 저 위믹스 코인을 김남국 의원한테 저렇게 저는 줬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둘 사이에 뭐 연관관계가 있다면 위메이드 측에서 이 대선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까 해갖고 김남국 의원한테 대선 자금 할 때 NFT 가지고 이재명 대선 펀드 만들어 갖고 하면은 돈도 거둘 수 있고 이재명 후보한테도 도움되고 당에도 도움되고 얼마나 좋냐. 김남국 의원이 그거 좋은 생각이다 하고 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저희 당도 했습니다. NFT. 그랬는데 제가 그때 대선 때 수석 대변인이었잖아요. 민주당에서 기가 막힌 걸 하는 거예요. NFT를 활용한 대선 자금을 쫙 하는데 이게 젊은 층이라든가 이런 데 인식 확산도 되고 또 국민들이 여기 NFT를 활용해서 저렇게 대선 자금 펀드까지 만들어? 그래갖고 제가 빨리 하라고 우리 당은 도대체 뭐 하냐 이래가지고 우리도 급조해서 만들었는데 그 뭐 형태나 형식이나 이런 거는 아무래도 그 민주당에 많이 따라가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었죠. 자, 그 위믹스 코인 측과 김남국 의원이 모종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은 아직 확인이 되지 않은 이양수 의원님의 개인적인 견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결과적으로 이재명 펀드 NFT 저 발표 이후에 김남국 의원이 보유하고 있었던 위믹스 코인의 가치가 급상승했다라는 논란이겠죠. 이 대목과 관련해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느냐 없느냐는 앞으로 더욱더 뜨거운 논쟁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검사 출신인 조홍천 의원도 김남국 의원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투자를 했다는 게 위믹스 코인이란 건데 소위 말한 그 김치 코인, 잡코인. 근데 저기다가 10억을 때려박어? 그럼 뭐 믿고 뭐 알고 들어간 거 아니야? 뭐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부 정보,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 아니냐 하는 혹시? 그런 의문이 아직도
해소가 되지 않았죠. 검사 출신인 민주당의 조홍천 의원 당내에서조차 내부 정부 이용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다라고 지적을 한 셈입니다. 전윤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좀 많은 거액을 투자한 것에 대한 의혹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사실 얼마나 배포가 큰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 저 10억을 어떻게 저렇게 NFT를 넣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비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그 이재명 대선 당시에 NFT와 이것들을 연결시키는 이 입장에서 저는 이 연관성을 찾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NFT는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획기적인 방안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캠프만 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 주셨던 윤석열 캠프에서도 NFT로 모금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뭐 위믹스가 관련이 있고 김남국 의원이 이것을 설계해가지고 본인의 이익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를 했다? 저는 김남국 의원이 그렇게 대단하게 엄청 거대하게 설계를 잘할 거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아, 대단한 인물은 아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위믹스 코인이 갑자기 이재명 NFT를 발표하고 나서 상승하니까 본인도 당황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것을 마치 연결시켜가지고 김남국 의원이 마치 이재명의 NFT를 설계했고 본인의 위믹스 코인으로 돈을 벌려고 했다. 이것까지 가기에는 아직까지 좀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다. 저는 예. 그 정도로 보입니다. 그거를 그렇게 설계할 정도로 대단한 어떤 위치가 있지 않다라는 것은 어떤 전용기 의원님의 개인적인 견해라는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의견 전해드리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번 일을 계기로 민주당 의원들의 이른바 이 가난 읍소 마케팅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시죠. 늘 100만 원만 벌고 싶었다. 변호사 시절부터. 다음 달에는 100만 원만 벌게 해달라는 게 기도였다. 절박했다라는 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들릴까? 뒤로는 60억 상당, 더 나아가 뭐 90억 원어치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겉으로는 100만 원이 없었다. 늘 이렇게 호소를 했다라는 건데 국민들에 대한 기망 내지 위선 아니냐라는 지적입니다. 김영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 광고를 보니까 100만 원만 있으면 10억을 벌 수 있는데 100만 원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렇게 지금 들린다. 느낌으로 들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이 소식을 접했을 때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왜 김남국 의원이 자기가 암호 자산이 디지털 자산이 60억 뭐 10억이 있다고 치면 오히려 처음부터 솔직하게 내 재산 등록하는데 디지털 자산이 10억 있어. 그런데 지금 현행법으로는 가상자산을 등록 안 해도 돼라고 했을 때 오히려 역으로 정말 그 결기 있는 정치인 같으면 나도 암호자산 등록시킬게, 등록하게 법 만듭시다 이렇게 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드러나는 장면들을 보니까 왜 그렇게 하지 못했는가. 사실은 검은 부분이 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스위스 같은 경우가 제일 처음에 암호자산을 빨리 나간 선진국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위스는 원래 검은 돈이 많이 모였던 곳인데 가만히 보니까 검은 돈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가면 갈수록 투명해진다는 걸 스위스 정부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과정을 통해서도 사실상 디지털 지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투명한가를 그대로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 지금이라도 더 솔직하게 얘기해야 된다. 왜냐하면 블록체인 자체가 지문이 다 남는 겁니다. 더 투명한 기재이기 때문에 더 도망갈 구멍이 없다. 그런 것들 좀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뒤로는 수십억의 코인을 보유하면서 앞으로는 100만 원이 없어서 100만 원이 벌고 싶었다라는 것. 글쎄요. 뭐 국회의원들이 지지자들에게 지지와 후원을 호소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만 좀 국민적 기망 성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솔직하지 못했다고 보는 거죠. 저렇다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나는 오히려
정당하게 청년으로서 나도 디지털 자산에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지금 현재 국회의원 되면 뭐 이양수 아시다시피 자기 재산을 계속 뒤지지 않습니까? 재산 등록한 것이 정감했는지를 매일 은행 계좌에 뒤집니다. 그와 똑같이 앞으로 우리 정치권에도 사실은 업비트나 비선과 같은 그런 데 대한 지갑의 결제액도 계속 추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주당 몇몇 의원들의 가난 마케팅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돈 달라는 남자 박종현입니다. 작년 7월에 제가 정치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도움 요청을 드렸는데요. 한 40시간 만에 4,600분이 넘는 분들이 십시일반 후원을 해주셔서 그 정치후원금 정말 잘 썼습니다. 작년에 모아주신 정치후원금이 거의 다 바닥이 났기 때문에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별명이 너무 많아요. 네. 또 짠내 가면 뭐예요? 짠내. 그 박주민 아닌가? 박주민 의원? 저는 원래 못 사는데 짠내가 있어서 더 이제 찐 짠내다. 제가 이제 국회의원 재산 신고할 때 1,000만 원 했어요. 지금은 조금 더 모으긴 했습니다. 진짜 처음 뵙니다. 자막으로 장경태 후원에 좀 자막 처리해 주세요. 별명이 알바몬도 있고요. 배도 타봤고요. 배 탔다 하면 할 호프집, 말 다 있다. 학습지 교사하면서 선생님 함께 하면서 이런 것도 하고. 김남국 의원이 사과를 하지 않다가 논란이 커지자 4일 만에 사과를 했습니다. 뒤늦은 사과입니다. 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모습 보여드리지 못했다. 심력 끼쳐드려 송구하다. 오늘 SNS에 입장을 또 올린 것 같은데요. 진상조사단은 조사를 수용하겠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글쎄요. 본인의 위믹스 코인 보유량부터 먼저 밝히고 나서 진상조사를 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라는 한 조간신문의 지적도 있던데요. 정익진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학교 다닐 때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 시험을 공부를 되게 잘하는 애인데 시험 망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은근히 기대를 하죠. 야, 요번에 내가 얘를 한번 제칠 수 있을까? 그런데 성적 발표 나온 거 딱 보면 하나 틀린 거예요. 하나 틀렸다. 하나 틀렸다고 시험 못 봤다고 그냥 징징징 거리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그거보다 좀 기대했던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화가 나고요. 얘랑은 앞으로 상종 못 하겠다. 지금 조금 전에 박주민 의원 나왔지만 박주민 의원 서울법대 나와서 변호사 하다가 부인도 변호사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옛날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뭐 가방 막 그렇게 했지만 대학 교수를 수십 년 동안 하셨던 분이고 지금 여기 같이 나와 있는 전용기 의원 딱 보면요. 제가 봤을 때 되게 잘생기고 부티가 나요. 그런데 재산 신고한 내역 보니까 만약에 전용기 의원이 숨긴 게 없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아주 최하위권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도와주려면 남의 자산을 공개하십니까? 그 신문 기사에 났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2030 국회의원들 재산 등록했는데 1등이 김남국이었고 최하위권이 뭐 전용기 누구 이랬다. 네. 그런데 전용기 의원 저렇게 무슨 코스프레 같은 거 안 하잖아요. 안 하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저렇게 이렇게 빈티나는 그러한 마케팅 하지 마시고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이 3만 5천 불, 4만 불 바라보는 나라인데 더 이상 뭐 찢어진 구두, 찢어진 양말 이런 거는 저는 제가 봤을 때 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김남국 의원 관련된 무수히 많은 질문을 받고 있는데 어찌된 이유인지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장면도 함께 보시죠. 공식 기구 통해서 진상조사하실 생각이 좀 있으십니까? 김남국 의원님이 정치 수사라고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대표님께서도 좀 그렇게 보고 계세요? 김남국 의원이 어제 해명을 했는데 그게 충분히 해명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당에서 김남국 의원님과 같이 살펴보고 있고 해명을 듣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남국 의원님 것도 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의 문제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와 새롭게 제기된 의혹들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 공개할 텐데요. 송영길 전 대표가 알고 봤더니 프랑스에서 본인의 휴대폰을 폐기하고 새롭게 구입한 소위 빈 깡통폰을 검찰해낸 걸로 드러났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사업가의 진술, 프랑스에서 폐기된 송영길 전 대표의 휴대전화. 돈 봉투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
강내구 씨에 대한 보도도 오늘 나왔는데요. 강내구 씨는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된 상태죠. 강내구 감사협회장, 지역 본부장 등 일부 관계자들에게 금품 전달을 인정했다라는 검찰이 진술을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업가 김 씨는 스폰서로 지목된 그 김 씨죠. 2021년 전당대회 앞두고 송 전 대표 보좌관 박모 씨에게 수천만 원을 줬다라는 진술도 검찰이 확보했다는 보도들이 오늘 아침 나오고 있습니다. 강내구 씨는 구속이 됐죠. 소환 조사가 시작됐고 윤관석, 이성만 의원도 다음 주 출석 조사 통보한 상황. 검찰 공범관 역할을 살피며 속도감 있게 수사할 예정이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스폰서, 이 녹취록에 따르면 강내구, 이정근 씨 등등이 그 사업가 김 씨를 소위 스폰서 취급을 하죠. 그 사업가 김 씨가 송영길 전 대표 보좌관에게 수천만 원을 줬다라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 그리고 구속된 강내구 씨가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 일부를 시인했다. 검찰 수사는 더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송영길 전 대표가 제출한 휴대전화가 깡통폰이다. 그런데 정작 본인이 쓰던 휴대전화를 프랑스에서 폐기했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지난해 12월 프랑스 출국 후 국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가 폐기됐다. 프랑스에서 새 폰을 사용했다. 귀국 전 학교에 반납하고 귀국 후 새로 개통을 해서 깡통폰을 검찰에 제출했다라는 정황이 한 보도로 나왔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측은 국내 휴대전화가 프랑스에서 쓰기 힘들어서 현지에서 폐기했다라는 입장도 해당 매체에 밝혔습니다.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는 검찰에 자진 출두하면서 휴대전화를 제출했다는 것을 굉장히 떳떳하게 밝혔습니다. 그 장면 들어보시죠. 돈봉투 살포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이신지 아니면 있었지만 모르셨다는 입장이신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후보로서 30분 단위로 전국을 뛰어다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검찰이 소환해서 조사할 것이고 기소가 된다면 법정에서 다투도록 하겠습니다. 압수수색 당일날 현장에 안 계셔서 휴대전화를 검찰이 압수를 못했다고 하는데 제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휴대전화를 검찰에 제출해야 될 상황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제가 현장에 없었으니까 다음에 제출했습니다. 제출하셨습니까? 했습니다. 다음 날 제출했습니다. 휴대전화를 내가 자발적으로 제출했다는 것을 힘줘서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정작 검찰이 보고 싶어 했던 폰은 프랑스에서 폐기된 것, 아니면 프랑스에 가기 전에 폐기된 것, 시라는 정황이 보도가 된 겁니다. 이양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프랑스에서 현지에서 폰이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프랑스 폰으로 교체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나라 폰은 저기 프랑스 가서 못 쓰잖아요. 당연히 우리나라 폰을 가져가면은 뭐 거기 전화번호 같은 게 있으니까 국내하고 통화할 때를 위해서 여분으로 두고 프랑스에서 또 쓰는 폰은 프랑스에서 써야 되겠죠. 아니면 제가 프랑스에서 연수했잖아요. 네. 파리에서 연수했잖아요. 저는 저희 집에서 쓰던 폰을 가져갔고 그 폰을 가져와서 아직도 쓰고 있는데 유심 칩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현지에서 돈만 내면 그 돈만큼 국제 통화도 할 수 있고 유럽에서 쓸 수 있는 유심 칩을 동네에서도 얼마든지 구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정액권 유심 칩을 구매해서 그때 한국에서 쓰던 폰으로 쓰긴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한국인 유학생들도 그렇게 씁니다. 장기 유학할 경우는 아예 현지에서 프랑스 전화를 개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앵커께서 하던 방식으로 유심칩 교체하거나 아니면은 정액권 사서 그 폰을 쓰든지. 근데 이제 이분들은 뭐 단기 유학 뭐 이런 분들이고 대부분 제가 아는 사람들은 이제 해외에 오래 있거나 이런 친구들은 다 폰이 두 개더라고요. 한국에 들어오면 쓰는 폰, 그리고 뭐 그거는 가족들하고도 통화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해당 국가에서 쓰는 폰 이렇게 별도로 두 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쓰던 폰은 분명히 프랑스로 가져갔을 거예요.
그리고 가끔 그걸로 통화하다가 한국에 들어오면 그걸 쓰려고 했겠죠. 예. 거기에서 프랑스 폰 학교에서 나온 거는 프랑스 사람들하고 썼겠죠. 그걸로 한국하고 통화하려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좀 불편하겠죠. 근데 이거를 뭐 불편해서 그거를 버리고 그걸로 새로 바꿨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 국위국전에 폐기하고 온 거 아니냐는 그런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쓰던 휴대전화를 프랑스에서 쓰는 이유는 와이파이만 되면 한국의 이 유심칩이 프랑스에서 개통이 안 되더라도 와이파이만 연결해 놓으면 까똑으로 화상 전화를 할 수 있거든요. 무료로. 네. 가족들과 연락처가 여기 한국에서 쓰던 폰에 다 저장이 돼 있으니까. 근데 이걸 지금 폐기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이런 입장인 거군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해외 출장을 가면 한국 폰을 그대로 가져가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호텔에 와이파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뭐 가족들과 그다음에 우리 사무실 보좌진 식구들하고 같이 통화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만약에 계속 쓸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뭐 그게 힘들어서 그걸 폐기하고 프랑스 휴대폰만 썼다 이 얘기는 앞뒤가 좀 안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국내에 들어올 때 아주 깨끗한 폰 하나 새로 와서 이제 마련하시고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검찰에 제출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나는 의무를 다했다. 뭐 어떤 증거나 이런 것들을 폐기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특히나 그 새 폰에서도 한국에서 만든 새 폰에서도 SNS는 또 제거를 하고 제출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는 예. 뭐 개인적 사생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검찰에서도 그 뭐 개인적 사생활 이런 것까지 들여다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포렌식을 할 때도 변호사 입회하에 항상 그 단어들 넣어가지고 포렌식 하겠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 그 핸드폰을 이렇게 오해할 수 있도록 훼손하고 이러면은 저는 나중에 어떤 혐의점이 발견되면 저거는 구속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을 위해서 안 좋은 일을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전용기 의원님 어떻게 봅니까? 이게 증거를 인멸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정말 송영길 전 대표 해명처럼 한국에서 프랑스에서 쓰기 힘들기 때문에 폰을 폐기한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2년 전 일이거든요. 2년 전 일이라서 저 송 대표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봤을 때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검찰은 구속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든 이 증거인멸을 한다고 주장을 해야 되니까 왜 이렇게 휴대폰을 바꿔가지고 이걸 깡통폰을 냈느냐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2년 전 사건을 이제 들쑤시면서 그때 증거 다 갖다 바쳐라. 라고 하는 것을 사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송 대표가 프랑스에 간 것도 1년 가까이가 지났었거든요. 1년 가까이 있으면서 휴대폰을 프랑스에서 쓰던 거를 폐기를 한국에서 쓰던 걸 프랑스 가서 폐기를 한 것이고 들어와가지고 휴대폰 다시 써야 되는데 여기에서 2년 전 사건의 증거가 있겠습니까? 사실 없는 거 알면서도 검찰은 어떻게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부장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송 대표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몇 달 전 사건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휴대폰을 바꿔서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 깡통폰을 제출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검찰 주장이 맞는 거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됐을 때에는 증거인멸을 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휴대폰을 바꿨다는 게 증명이 되는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년 전의 사건을 갑자기 이야기하면서 그걸 증거를 다 내놔라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송영길 전 대표 측도 본격적인 수사 대상에 오르기 전에 이미 폐기했다라는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휴대전화가 검찰한테 그렇게 중요한 수사 대상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되는 거죠? 아니, 핵심적인 거죠. 제일 핵심적인 거니까. 그런데 송영길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송영길 대표는 방어권을 행사한 거예요. 그 깡통폰 내도 되고요. 예. 그다음에 핸드폰 심지어 버리고 뭐 깨부시고 뭐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송영길 대표는 처벌받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행동이 증거인멸 행위가 아닌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송영길 대표가 본인 이야기한 것처럼 떳떳하고 당당하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부르지 않은 검찰청에 굳이 나가가지고 이렇게 한 소리 하는 것보다 정확한 제대로 된 이렇게 뭐 가공되지 않은 그런 핸드폰을 제출하는 게 훨씬 더 당당한 일이었다.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요, 핸드폰은 단순한 통신 수단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핸드폰은 나의 과거예요. 그런데 나의 과거인 핸드폰을 이렇게 폐기를 갖다가 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잊혀져야 될 뭔가가 있다, 숨겨야 될 뭔가가 있다는 걸 갖다가 숨겨져야 될 과거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양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핸드폰을 인멸하는 행위는 누가 봐도 이거는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증거인멸 행위의 가장 전형적인 징표이기 때문에, 만약에 송영길 대표한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다면 영장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악재로 작용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제 국민의힘의 한 공부 모임에서 유인태 전 총장이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이렇게 조크를 날렸습니다. 많이 기사화되고 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요번에 민주당도 저는 돈봉투 사건 때문에 지금 골머리를 앓는데, 사실은 들켜서 그렇지 저 전당대회 때 좀 쑤셨을 거 아니에요. 다 그 안쓰가 에이 선수끼리 아니 근데 하여튼 어쨌든 안 쓰고 전당대회 못 치르는데 근데 어떡하냐, 지금 안 들켜서 다행인데 근데 하여간에 유인태 전 총장의 이 조크인데, 김영주 의원님 워낙 잘 아시니까. 그러니까 스스럼없이 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소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미끼를 던진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우리도 쓰죠.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또 국민의힘에 가서 강연을 하네요. 사실은 이것을 좀 우리가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유인태 의원과 국민의힘이, 실제로 유인태 의원님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거나 저쪽 편을 들어서 일을 할 가능성은 적어 보이지만, 선거구제 개편론이나 그런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과 주장이 같은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국회 안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논의들. 민주당이 사실은 원로고 어른인데.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제 제3당이나 중대선거구제나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들어보기도 하고, 또 그 속에서 일부는 어쨌든 국민의힘이 앞으로의 정계 개편 시나리오에 상당히 유인태 아이디어를 도용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쓴소리를 잘하는 유인태 총장이 국민의힘에서 특강을 하는 대목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2가지 엄선했는데요. 지금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핫투, 먼저 첫 번째 소식은 취임 1주년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어제 취임 1년의 소회를 밝혔는데, 그중에 무너진 걸 다시 세우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한 대목이 오늘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순간입니다. 그러나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듭니다. 거야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습니다. 지난 정부와 민주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겁니다. 무너뜨린 걸 다시 세우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거야의 입법에 가로막혀 있어 어려움도 있다. 취임 1주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소회였는데, 대통령의 국정운영평가에 관한 여론조사도 각양각색에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KBS가 실시해서 발표한 여론조사입니다. 취임 6개월 때와 대선 1주년, 취임 1주년 때의 국정운영평가를 비교했습니다. 취임 6개월 때 30.1%였는데 취임 1주년 때는 9%포인트가량이 상승을 했군요. 39.1%의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리얼미터가 발표한 대통령의 지지율 4월 셋째 주 32.6%, 4월 넷째 주 34.5%,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연이어 가지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34.6%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 대통령의 부정평가는 축소되고 있는 모습, 리얼미터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KBS와 리얼미터 대통령 국정평가가 취임 직후 6개월 때보다는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와 관련돼서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여론평가에 관련된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매우 동의한다 40.2%, 어느 정도 동의한다가 32.0%, 중앙일보 여론조사인데요.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한미, 한일 간 정상들 간에 최근 잇따른 정상회담과 회동에 관련된 국민적 평가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72.2%가 동의한다라는 여론조사가 실시돼서 발표됐습니다.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23.4%에 그쳤습니다. 이양수 의원님, 대통령의 국정평가와 최근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한미 간, 한일 간의 어떤 외교적인 행사에 대한 국민적인 시각,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는데 72.2%가 동의한다라는 응답을 밝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대통령의 지지율 개선과도 영향이 있겠죠? 예, 그 외교 관련해서는 지금 뭐 상당히 국민들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호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뭘 민주당에서는 동의하지 않겠지만 사실 그 한미 관계도 우리가 그동안 좀 중국에 좀 신경을 쓰는 그런 와중에 좀 소원해지고 좀 멀어진 느낌. 특히 유럽이나 이쪽에서는 이 중로 쪽으로 대한민국을 이렇게 좀 치우치는 거 아니냐는 우려의 눈길을 좀 많이 보였었는데 이번에 국빈 방문을 통해서 사실 그걸 일거에 다 해소했고 한미 동맹이 핵 그룹 협의라는 걸 통해서 뭐 한 단계 더 도약했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미 관계가 이렇게 좋아지고 또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가셔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과거사 문제와 또 미래지향적인 그런 한일 관계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그런 행보를 통해서 한일 관계 개선도 했고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오면서 한미일 어떤 협력 관계를 더욱더 공고히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일련의 움직임에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주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것에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점수를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동안에 상당히 좀 우리나라가 외교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목소리가 좀 축소되고 이런 데 있어서 안타까웠는데 이번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단번에 회복되는 그런 걸 보면서 상당히 그동안 준비를 많이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기조를 좀 꾸준히 이어가고 특히나 이제 한미일의 어떤 튼튼한 동맹을 통해서 튼튼한 어떤 한미일의 국제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서 그 힘으로 어떤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어떤 핵 문제라든가 또 경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 자 정당 지지율도 함께 보겠습니다. 특히나 김남국 의원 의혹이 보도된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됐는데요. 함께 보시죠. 여야의 정당 지지율입니다. 국민의힘이 35.7%, 민주당이 33.8%, 정의당이 3.6%의 응답률을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지 정당이 없다라는 의견은 23.8%입니다. 전윤기 의원님, 네. 대통령의 취임 1주년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 의혹이 터진 이후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도 민주당의 기류 전해주시죠, 함께.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과거 정부가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라고 평가하고 계시지만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 1년 만에 많은 것이 무너졌다라고 평가하고 있거든요. 사실 경제도 많이 무너졌고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너무 굴욕적으로 퍼주기만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평가가 존재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정당 지지도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10% 가까이 빠진 겁니다. 이거 사실 민주당이 지난번에 국민의힘보다 10% 이상 앞선다라는 평가를 받았을 때도 저는 민주당이 잘해서 그런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잘해서 국민들이 저렇게 지지도를 30% 이상 보내주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혁신적이고 더 개혁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고 양당 모두 도덕적 K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지적을 해야 되고 국민들께 조금 더 깨끗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뜨거운 소식 두 가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소식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본인의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조 전 장관을 언급했습니다. 뭐라고 언급했을까요? 지금 소주 한 잔 기울이고 싶은 사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조국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조 전 장관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마음의 빚이 크다라는 언급을 재임 기간에 한 바도 있었죠. 들어보시죠.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그리고 또 법무장관으로서 했던 기여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유무죄는 수사나 재판 과정을 통해서 이제 밝혀질 일이지만 그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빚 때문일까요? 조 전 장관과 소주 한잔 하고 싶다라고 답변을 한 건데, 자, 지금 국회에서 태영호 최고위원이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아마 자진 사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리위 징계 회부됐죠. 자진 사퇴 입장이 나올지 지금 이 시각입니다. 들어보시죠. 오늘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입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미력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2달 전 전당대회 출마해 당원들로부터 선택을 받아 최고위원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부족함으로 최근 여러 논란을 만들어 국민과 당원들, 당과 윤석열 정부에 큰 누를 끼쳤습니다. 오늘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저는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의 모든 논란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입니다. 저의 논란으로 당과 대통령실에 그리고 우리 당원들에게 큰 누가 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저를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국민과 당원분들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지도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부터 백이 종군하며 계속 윤석열 정부와 우리 국민의힘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습니다. 제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만을 생각하며 앞으로 뚜벅뚜벅 나아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당과 대통령실에 그리고 국민들과 우리 당원 동지들께 누가 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이 결국 윤리위 징계 결정을 앞두고 오늘이죠. 직전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한다라는 성명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다른 징계에 회부된 김재원 최고위원은 사퇴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관련된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조 전 장관 언급, 소주 한잔 하고 싶다에 대해서 조 전 장관은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지금 당장 소주 한 잔 기울이고 싶은 사람을 조국이라고 지목을 했는데요. 책방 점원이 그랬어요. 그분의 직업이 전직 대통령 출신이라고. 이거를 초대장이라고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저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지 아직 못했습니다. 그런
에피소드가 소개됐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모셨던 사람으로 감사하고 또 송구스럽습니다. 언제 한번 방문할 계획은 없습니까? 해야죠. 지금 이제 제 상황이고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또 방문하면 무슨 얘기를 했느니 또 뭐 그 자체로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을 낳고 또 이상하게 왜곡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일정하게 제가 매듭이 되면 뭐 인사드려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소식입니다. 조금 전에 보셨듯이 태영호 최고위원이 오늘 윤리위 징계 결정을 앞두고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 이야기와 관련된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김태 운명의 날. 앞서 윤리위원장이 정치적인 해법이 나오면 이른바 양형에 참작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태영호 의원의 징계 수위가 조금은 낮아지는 건 아니냐라는 예측도 가능할 것 같고 두 사람 중 한 명이 김재원 최고위원은 사퇴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도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 태영호 의원이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정익진 변호사님 윤리위가 있잖아요. 네네. 원래는 월요일에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었는데 이거를 오늘로 미룬 건데 네네. 잠시 후에 열리게 될 윤리위에서는 태영호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조금은 낮추게 되나요? 일단은 뭐 그럴 가능성은 많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태영호 의원은 상징성이 있는 분이거든요. 이제 북한에서 온 사람도 우리 남한에서, 우리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도 될 수 있고 심지어 여당의 최고위원도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준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영호 의원은 그 자리가 갖는 여당의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자리가 갖는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했던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아쉽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야를 떠나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본인이 사퇴를 갖다 했으니까 이 사퇴는 정상 참작 사유는 충분히 될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윤리위원장도 전직 그 유명한 판사 출신이시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가지고 징계 수위를 왜냐하면 징계가 그 만약에 당원권 정지를 한다라고 하면 1개월부터 3년까지 가능하도록 그 당원의 당규에 그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아마 뭐 한 몇 개월, 뭐 3개월, 6개월 그 정도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또 그걸 기대하고 태영호 의원이 사퇴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김영준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김재원 최고와는 좀 사뭇 결이 다른데 태영호 최고의 자진 사퇴. 그간의 입장도 조금씩 좀 두 분 사이에 결이 달랐어요. 네. 아무래도 윤리위원장께서 이미 그런 뭐 언지에 가이드라인을 주셨고 사퇴 시간을 좀 하루 이틀 벌어준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태영호 의원이 처음에는 강경하게 맞서다가 결과적으로는 무엇이 더 자기한테 이로운지에 대한 선택을 하셨다 그렇게 보여지고 왜냐하면 사퇴를 안 하고 버티다 당원권 정지 1년의 1년? 징계를 맞으면 그렇죠. 뭐 정치 생명, 총선도 못 나오고 끝나기 때문에 네. 태영호 의원 입장에서는 최고위원직에서 사과하고 사퇴하는 게 네. 오히려 나을 수 있다라는 판단을 좀 한 걸로 보인다. 이제 그런 판단을 하실 수 있다고 보이지고 예. 다만 문제는 이제 결과 총선에 가서 말하자면 전략 공천이나 단수 공천이 아닌 경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서의 변경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거는 남아 있다고 보여지고 문제는 이제 김재원 최고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뭐 청원을 통해서 강경하게 또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마 윤리위원회에서도 고민입니까? 형평성의 문제, 또 본인이 이런 어떤 그 사퇴를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어떤 고민들을 김재원 최고가 지금 막바지까지 하고 있고 뭐 모르겠습니다. 오후에 또 신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나도 그러면 사퇴하겠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좀 지켜보죠. 이양수 의원님, 네. 김재원 최고위원은 사퇴 안 합니까? 글쎄요, 김재원 최고의 마음을 제가 알 수가 없어서 뭐라고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 제 생각에는 정무적으로는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재원 최고도? 예, 왜냐하면 그 재판정에서도 판결 보면 개전의 정이 있다, 반성하는 빛이 역력하다 그러면 형을 좀 낮춰주고요. 낮춰주죠. 아주 반성을 안 하고 본인 말이 맞다고 끝까지 우기면
엄청 세게 때리더라고요. 예. 그런 경우가 많이 봤는데 그거는 앞으로 그 사람이 앞으로 살아갈 그 과정에서 이제 나타날 그 행동 때문에 그런 판결을 내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의 경우에도 보면 김재원 최고 역시 태영호 최고와 당에 부담 가는 행동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발언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 그런 자세로 내가 최고위원 자리까지 내놓겠다. 그러면 내년 총선에 출마까지 못하게 하는 공천권 박탈하는 당원 정지 1년을 때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일단 국회의원들은 특히 이렇게 선거가 1년 정도 남았을 때는 그 공천권 받을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최고위원직 내려놓고 물론 이제 열심히 선거에서 되셨기 때문에 아깝긴 하시겠지만 총선을 위해서는 한번 내려놓고 반성하는 자세를 윤리위원회에 보여주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최고위원직, 최고위원의 공석이 발생하잖아요. 네. 뭐 현재로서 1명, 어쩌면 2명. 네. 이렇게 된 경우는 그러면 2명을 빼고 그냥 가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2사람을 뭐 당대표가 예를 들어 임명을 한다든지 지명을 해서 채워놓고 가는 겁니까? 빼고 그냥 회의를 합니다. 빼고 갑니까? 예, 왜냐하면 예를 들어 당원권 정지 2년이 돼서 이분들이 임기 내내 그 최고위원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이걸 권리로 보고 그리고 아니면 이제 출당 조치를 내서 당적이 박탈되면 권리로 보고 저희 이제 상임정국위원회나 정국위원회 같은 데서 이제 선출한 2명을 이제 대표가 올려서 선임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채울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임기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그냥 공석으로 놓고 회의를 합니다. 그렇군요. 자, 태영호 최고위원이 자진 사퇴한 가운데 당 내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명의 최고위원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징계를 해야 한다라고 압박하는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먼저 안철수 의원입니다. 지금도 징계는 늦었다. 징계 여부보다도 현 지도부에 대한 기대가 갈수록 낮아진다는 게 우려다라고 지도부를 압박했고요. 홍준표 대구시장도 SNS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미 수습할 시기도 놓쳤다. 길 잃은 양 2마리 동정하다가 당이 침몰할 수 있다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태영호 의원이 외통위원 자격도 내려놔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서로 부인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진복 수석하고 태영호 의원의 대화 내용이 보도가 되면서 야 이거 국회가 대통령실의 하명기관화 되는 거 아니야? 국민적 의혹이 이제 만들어지게 됐고 징계 절차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최소한 태영호 의원이 국익과 관련되는 이 외통위에서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외통위원을 사임을 하고 있는 것이 기본적인 절차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민주당 의원님이 여러 가지 사건과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왜 그런 사람을 우리 상임위에 넣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회에 논의하는 사안 중에서 우리 정부와 국익과 관련되지 않는 그런 상임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전현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논란도 있어요. 그럼 뭐 외통위를 그만두면 어느 상임위로 가냐? 뭐 이런 말도 국민의힘에서 지금 반박하고 있는데 갈 데가 없죠, 사실. 뭐 어떤 전문성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외교는 오랫동안 북한 외교관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잘 안다 싶어서 저기 보내놨는데 사실 저도 이원우 의원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외교와 통일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대통령실에서 잘못하는 부분 의원 외교를 통해서 풀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대통령실에서 이야기를 듣고 하명기관처럼 국회가 움직인다면 이것은 국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상권분립의 원칙도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통위원으로서는 자격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사보임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원우 의원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자, 이진복 수석이 공천을 언급하면서 좀 잘해라 라고 태영호 의원이 얘기했다라는 것. 물론 태 의원은 허구의 말을 내가 좀 한 거다라고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고 용산에서도 그런 말을 한 적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위 공천 개입 의혹, 공수처가 나섰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윤 대통령 이진복 정무수석을 고발했는데 공수처 특별수사본부에 배당이 됐다는 소식 나왔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공수처가 뭔가 수사를 하고 있군요, 아직도. 이제 배당이 됐으니까 할 것이다라는 식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저게 과연 범죄가 성립하는 그 것인가? 만약에 실질적으로 그 이수석이 그런 행위를 만약에 했다라고 해도 그 정도 가지고 직권남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정무수석에게 그런 정도의 권한이 있는가?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인정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이제 둘 다 부인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입증할 고리도 없겠거니와 설령 입증이 된다고 해도 쉽지 않으니까 제가 공수처 담당 부장검사라고 하면 왜 맨날 이런 것만 나한테 보내느냐라고 좀 그럴 느낌이 들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이게 뭐 적극적인 수사나 구체적인 뭐 수사의 진행 상황보다는 일종의 정치적인 압박, 정치적인 공세 뭐 이런 걸로 보인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진복 정무수석은 이양수 의원님, 태영호 의원의 저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뭐 태영호 의원이 해명한 대로 본인이 하지 않은 얘기를 지어서 했다 그러면은 태 의원님 너무 이상한 사람이다. 왜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서 보좌진들한테 뭐 좀 긴장감을 갖자.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하자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더라도 너무 내 이름 그렇게 거론하면서 한 거는 좀 기분 나쁘다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진짜 했었더라면 아마 근데 이진복 수석의 입장에서 뭐 정무수석이 국회의원한테 와가지고 뭐 약간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사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사람들이고 수석들은 사실 대통령의 비서들이기 때문에 뭐 대통령이 직접 와서 뭐 얘기하기가 뭐하니까 정무석이 왔다 갔다 얘기를 하지만 뭐 본인이 뭐 또 말을 좀 편하게 했다면 편하게 했을 텐데 그 태 의원이 너무 과장해서 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뭐 생각도 할 수 있을 거고. 그렇군요. 제가 보기에는 뭐 이진복 수석은 요 장면에서 좀 억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과연 오늘 국민의힘 윤리위는 김재원, 태영호 두 최고위원에 대해서 어떤 징계를 결정할까요? 김재원 최고위원은 태 최고처럼 최고위원직을 사퇴할까요, 안 할까요? 궁금합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